안녕하십니까. 송영길의 딥톡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오늘은 몇 번 모시려다가 못 모셨는데 우리 부승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오늘 제목은 내란은 현재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번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이런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부 여당 18명 국회의원과 함께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을 해주어서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해준 걸 보고, 국회가 정말 필요한 헌법기관이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에 이렇게 훌륭한 의원들이 계셨구나, 몇 분들이 돋보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right time, right per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중요한 시기에 꼭 있어야 될 의원들이 계셨구나. 그 중에 한 분이 부승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등과 함께 이 국방 정보 분야에 실력을 갖추신 분이고, 우리 부승찬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70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이고 연세대학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쭉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셔서 쭉 공군정보 쪽에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에 국방부 대변인을 마치면서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썼다가 소위 천공 개입을 통한 이 청와대 이전, 용산 이전 문제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금 기소를 당해서 고생을 겪고 계시는데, 바쁜 시간대도 시간을 내주신 부승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승찬입니다. 저랑 그 국회 들어가기 전에 같이 진보 보수 집회도 자주 같이 싸워왔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잠깐 지금 본회의장에 오시는 길인데 오늘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보고를 한 거죠? 예,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아마 내일 24시간 이후, 그다음 72시간 이내니까 내일이나 뭐 주말에 아마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 김용현 측 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한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는 그냥 그 내란의 어떤 부역자에서 정범, 공동수괴급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덕수 탄핵 표결이 150이냐 200이냐 가지고 논란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그건 정리할 것도 없죠. 권한 대행이 어때 뭐 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국무총리로서 권한 대행 국무총리, 오늘도 뭐 이제 담화 발표할 때 한덕수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도 본인이 권한 대행 국무총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151표만 있으면은 탄핵이 가능한 맞습니다. 걸로 하고, 오늘 확실히 이제 물론 한덕수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 적극 부인했지만 뭐 포고령, 담화문 뭐 이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됐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술이 나왔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김용현. 김용현 오전이 아니죠. 이제 1시 반에 오전인가? 오늘 김용현 측 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확실한 증거가 나왔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바로 총리실에서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죠. 저도 페이스북에 정리했습니다만, 제가 뭐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도 보내줬습니다만,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 이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아시다시피 이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직책이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뭐 경제부총리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런 그 직무만 나와 있는 거지 직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특별결의 요건, 즉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00명이 필요한 것은 대통령만 규정되어 있지, 권한 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부승찬 의원이 말씀한 대로 임명장이나 무슨 상장, 뭐 훈장을 할 때 그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권한 대행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 4.19 때도 허정 외교부 장관이 직무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 외교부 장관 허정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유권 해석을 하더라도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서 법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200석 논란이면서 완전히 그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도 민주당에서도요. 권한 대행을 탄핵시키는 게 아니고 네. 국무총리를 탄핵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명확히 네, 맞습니다.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 맞습니다. 임명한 국무위원을 국회의원 제적이어 3분의 2가 필요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생각합니다. 됩니다. 근데 이번에 김용현을 지금 봐오셨으니까 예. 상임위에서도 저도 제가 인천시장 때 17사단장님 네, 17사단장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있으니까. 김용현을 저도 같이 겪어보고 회식도 해보고 했는데 네. 이분이 그 자기가 다 독박 쓰고 책임질 사람이라고 난 절대 생각 안 되는데 나중에 네.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기소되면 다 대통령 시킨 대로 했고 총리한테도 보고했고 예. 자기 책임을 완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예. 평가합니까? 아니 뭐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약간 꿀물을 쫓아다니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죠. 그리고 17사단 그 병장 익사 사고가 났을 때 영웅으로 만드는 거를 또 그때 당시는 연대장이죠. 연대장하고 또 소송전을 가고 네. 무고죄로 또 고발하고 네. 그 무고죄로 고발했을 때 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장이 또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하고 있고 대륙 아주에 같이 있었고 그렇구나. 예, 그런 인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이 네. 많다 보니까 사성 장군 안 안된 됐을 것에 때 대한,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장관한테 전 장관은 뭐 한민구 장관한테도 CX 소리를 내고 골프장에서 쪼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무를 찾아가서 또 바로 시작할 때죠. 전역하기 전에 찾아가서 송영무 장관한테 사성 장군을 로비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전화해서 자기는 이제 사성 장군이 돼야 된다. 이런 로비도 많이 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드러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원은 아니었지만 또 자기 패밀리들을 데려다가 민주당의 한 실용 안보 포럼, 군인 중심의 실용 안보 포럼에 아실 겁니다. 아니, 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갈아타서 네. 권력을 쥐게 된 인물이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손해 보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본인이 손해 보는 걸 싫어해서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불리한 어떤 뭐 발언이나 뭐 진술이 나오면 바로 고소 고발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 인물이죠. 윤석열, 김용현 이 자들이 진짜 그렇게 일본을 존경하고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따르고자 했다면 이 정도의 사실 쿠데타를 했다 실패하면 할복 자살해야지 그런 비겁하게 도망가서 지금 살려고 뭐 형사 민형사 책임을 다 지겠다더니 네. 아예 뭐 이제 출석도 안 하고 뭐 서류도 송달도 안 받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안 한다고 공격하던 자들이 네. 더 아무튼 완전히 자범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공수처에서 3차 출석 통보를 29일 오전 10시까지 했다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영장 발부를 그렇죠. 해야겠죠. 예, 체포영장 발부를 할 거고요. 할 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출석 요구를 하는데 안 온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했다 보고요. 28일 날 집중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 집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중 집회가 이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때 저도 우리 가족들 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29일 날 그때도 영장 집행을 만약에 대통령실 경호처가 반항을 한다면 하지 못하도록 국회 상임위에서 국방부 불러다가 예. 군 병력을 동원하더라도 다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 그래서 집단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땐 그동안은 압수수색 영장만 한번 처리해 보려고 했었잖아요. 집행하려고 했었던 건데 압수수색 영장은 또 이제 법적 한계가 있잖아요. 군사 보안 시설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고 책임자가 노를 했을 때는 임의 제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서 제지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구인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흥찬 의원님께서 밝혔던 가장 저희가 걱정됐던 게 과연 이 북풍 공작을 실행했을 것인가, 과연 이 계엄 요건에 맞는 전시 사변 이에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김용현 체제에 들어와서 발버둥을 친 게 드러났단 말이죠. 특히 우리 부승찬 의원이 밝혔던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무인기 사건은 상당히 저희 쪽에서 이제 축적을 많이 했고요. 이제 드론 사령관만 지금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질 건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우려는 되지만 사실은 무인기는 그냥 대놓고 한국이 도발을 유도한 그런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상임위장에서도 누차 얘기했고 현안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인기라는 거는 당연히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어요. 북한에서도 보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국가 안보적 상황이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전투용 부적합 받은 무인기를 그리고 이제 일부러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들키려고. 들키려고. 도발을 유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들키려고. 그러면 들키기 위해서는 어떤 무인기가 필요하냐? 소음도가 가장 높은 무인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무인기 특성도 다 파악하고 있고 28개 항목 중에 11개가 부적합을 받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2km30에서 소음이 아주 청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이거는 작전용으로 쓸 수 없다. 전투용으로 쓸 수 없다. 그러면 이 무인기를 지금 100여 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초보자들이라든지 교육훈련용으로 국내에서 쓰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 사령부가 창설되니 거기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게 크리티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인기에 달린 물론 SBS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SBS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무인기에 달린 삐라통 대북 전단 통 자체가 3D로 제작됐고, 그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되어 있었으면, 이건 확인이 안 된 겁니다만은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되어 있고, 이 컨테이너에 일부러 화재를 내서 이거를 이제 증거 인멸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이게 대북 전단통이라고는 안 했고, 대북 전단통이 아니라 김병주 의원 쪽으로 제보 간 거는 무인기랑 뭐 이런 것들이 발사대랑 이런 게 들어있는 거를 급하게 없애려는 거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요. 나중에 SBS에서 보도된 걸로는 대북 전단통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실제로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소각됐는데 증거 인멸 시도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방송사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국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데 거죠. 참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상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오물풍선 왔을 때 원점 타격하겠다, 수차례 하고 신원식도 아주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막 말폭탄을 던졌고, 또 우리 소음 확성기 방속뿐만 아니라 무인기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서북도서에 실사격 그 훈련을 천부까지 발사 한 3번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6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부터 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K9 자주포부터 시작을 해서 천무, 그다음에 스파이크,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포사격을 아주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했죠. 그게 뭐냐면 연평도 포격의 저는 학습 효과라고 본 거예요.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북한에서 우리 영해에 0.0001mm라도 침범하게 된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우리 그 신원식 장관이나 김용현 쪽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그렇게 대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6월부터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포사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북한이 자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도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파병을 한 바람에 겨를이 없었다, 이런 말도 있고, 북한이 김정은이 이제 이계 국가론을 하면서 이제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번 탄핵 사태라든지 우리 시위 장면도 거의 11일 동안 보도를 안 했고 자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북한의 행보를 보면요. 우리 연평도 2010년 연평도 포격이나 그다음에 2015년 목함 지뢰 당시에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한 고사포 사격이나
그다음에 확성기에 대한 사격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야 정상이죠. 북한 네. 말대로.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의지할 곳은 북한과 그다음에 한국은 수단으로 활용했죠. 미국으로 가는 어떤 수단적 활용이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행위가 오히려 북한한테는 대북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러시아와 접촉을 하고 동맹 조약을 맺고 네. 그다음에 최후적으로는 이제 파병까지 보내는 입장, 지원 파병까지 보내는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이 어떤 핵심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한국과는 적대적 두 국간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도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치중하자. 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동의선, 경의선을 아예 본인들이 이제 기습 공격을 하고 남한을 우리 측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선이나 경의선 같은 게 동해선이나 경의선 같은 경우는 놔두는 게 좋거든요. 기계화 군단이라든지 전차 여단들이 전차 군단들이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파괴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방벽을 쌓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과 이제 무력적 충돌은 상당히 국내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좋은 게 없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도발 유도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 전단을 뿌리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 이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쪽에서 뭐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이 김용현과 이 여인영 이들 소위 군사 쿠데타 세력의 의도대로 북한이 만약에 반응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한 발이면 비상계엄은 성공했을 겁니다. 한 발로 와서 어떻? 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성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물론 유엔 연합사 교정 규칙엔 이 충분성이라는 게 없지만 우리는 뭐 한 발 쏘면 4배로 보복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보복 공격을 할 테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큰 반격이 올 거고. 더 큰 반격이 올 거면 다 그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예. 선포하고 군이 따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예. 큰일 날 뻔했는데 저게 북이 단순히 이제 러시아에 치중하느라 그랬다. 근데 북도 이러한 정부 내부 사정을 알고 미리 말려들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국내 정치적 그리고 국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행동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알았으면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국내 정치적, 국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위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부승찬 의원께서 쓴 책이 정권과 안보 딱 지금의 화려한 이야기인데 이들이 국가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민주당을 공격할 때마다 종북 세력 이러면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고 한미 동맹을 깨고 있다고 입만 달면 비판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야말로 정말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를 해서 완전히 해치고 그것도 자기 부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는데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환 유치죄 뭐 약간 부담이 있죠. 아니 총풍도 있잖아요. 네, 총풍 그렇죠. 사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 좀 공격해달라고 네.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국민의힘 전신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판례를 보면 네. 외환 유치죄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네. 헌법상 반국가 단체잖아요. 북한이라는 네, 데가 네. 북쪽을 점유하고는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일부 변호사들도 내환 유치죄보다는 그냥 내란죄로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표현, 뭐 문자도 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건은 외환 유치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이제 법 해석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 적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적국에는 꼭 국가 형태가 아니라 무장 집단도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IS 같은 단체와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아니 무슨 아덴만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함정을 테러 단체랑 서로 협력해서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그럼 다 외환 유치죄가 됩니다. 근데 꼭 국가가 아니라도 북한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적국가 통모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이 간접적으로 어떤 유발을 한 것 자체에 대한 이제 해석의 논란이 있겠지만 예. 이런 법률 해석을 떠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속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누가 이 국가 안보를 망가뜨린 놈들이었구나. 국민 생명을 담보로 예. 했잖아요. 그게 무시무시한 아니, 그러니까 오직에 끔찍한 쓰면 조갑재 씨나 이 누굽니까 또 정규재 씨 같은 사람이 미친놈이라 그런 거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들 겁주려고 한번 해봤도 아니 자기들이 검찰 경찰관을 가지고 이재명 송영길을 비롯해서 우리 부승찬 수많은 우리 의원들 저보다 수사하고 압수하고 기소하고 구속까지 나는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겁주려고 총을 든 군대를 국회에 보냈다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 윤석열 정권은 뭐 저보다 네.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 권력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권력을 쥐고 있고 군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유추해 볼 수 없는 거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땐 권력의 영속하고요. 그거는 이제 12.12 사태나 혹은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요거를 염두에 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학습 효과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작게는 이 가족 사법 리스크가 정말 이 목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만일 내가 3년만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2년 반만 하겠다 그러면 무슨 비상계엄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큰 그림 속에서 봤을 땐 권력의 영속화를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을 했고요.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HID라든지 이건 쉽게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블랙 요원들을 대기시키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국회만 경고성으로 겁을 주겠다가 아니죠.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서 이제 HID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인민군 군복을 또 주문했다는 것도 밝혀내셨는데 과연 걔들이 그럼 HID 요원들을 한 38명 뭐 차출해서 준비시켜서 인민군 군복을 입혀가지고 마치 우리 요인을 납치하거나 내부의 인민군 소행으로 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있었다.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HID와 블랙 요원들을 동원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무슨 체포나 이런 것보단 소요거든. 파괴, 소요. 소요. 그렇죠. 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서 계엄의 정당성, 명분, 그다음에 선포 요건, 계엄법 2조에 따른 선포 요건들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같은 사회 혼란적 상황도 아닌데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전시 사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ID라는 거를 동원한 거거든요. 그 HID를 동원했다는 거는 진짜 이번 계엄을 통해서 사회, 국가 전복을 노리고 권력의 영속을 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HID나 블랙 요원을 동원할 수가 없죠. 지금 블랙 요원들이 뭐 C4 뭐 폭탄을 가지고 흩어져서 아직 복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블랙 요원하고 HID는 전혀 다른 그룹입니다. 블랙 요원 HID는 말 그대로 북파 공작원입니다. 북파 공작원이기 때문에 임무 자체가 블랙 요원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블랙 요원들하고 완전히 다르고 블랙 요원은 뭐냐면 자기 신분을 위장해서 즉 뭐 007 시리즈나 이런 데 보면 여권 보면 여러 개의 여권이 있잖아요. 자, 중국으로 가. 그러면 중국으로 갈 때 누구 여권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신분을 위장해서 어떤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데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블랙 요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막 무기를 가지고 뭐 어떤 건물을 파괴하고 교란시키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 요원들이 이제 동원됐다라는 거는 글쎄요. 사실은 국내에 블랙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폭탄을 가지고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F-35가 있는 청주공항과 뭐 사드 배치 기지 폭파 임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겠다. 국방부 공식 입장 뭡니까? 다 복귀했다는 겁니까? 복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차관이 이제 확인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죠. 전부 복귀했다고 그러는데 좀 HID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HID 같은 경우 확인도 가능하고 이제 무장이 어떤 건지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랙 요원들은 이제 그 확인이 좀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보면
블랙 요원들은 정보사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HID도 정보사에서 관리하지만 팀은 좀 다릅니다. 네. G라인이 다르고 관리하는 공작관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HID 역시도 총기를 이제 반출했으면 정보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기를 이제 반출받았을 테고 이 총기들은 기본적으로 HID가 쓰는 총하고는 좀 다릅니다. HID는 적성 국가의 무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블랙 요원들은 이제 우리 아군의 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블랙 요원 명단을 확보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갔는지도 이거는 죽음까지 이제 숨기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블랙 요원들이 진행되고 근데 워낙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복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내란의 잔당 이게 G 라인이 다 구속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귀가 안 되더라도 섣불리 움직이긴 어렵고. 어쨌든 문상호 정보사령관 산하에 있었던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문상호가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장공비가 어디 울진에 침투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국군, 우리 병력이 정말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암약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이 보수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세력이에요, 정말. 구구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이렇게 그냥 뭐 광화문 집회 가도 그렇고 이 친구들은 하는 게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데 우리 군이 이용해서 국민 생명 중 몇 명 죽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지금 우리 차원, 국회 차원에서 정당 해산을 요구하진 못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건 과감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집단인 게 밝혀졌고 그리고 뭐 통치행위라고 윤상현은 나와서 그 짓 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이제 그 짓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또 해야 될 일은 이제 한덕수 이후에 권한대행이 나오겠지만 권한대행이 또 해야 될 일은 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프콘이라 그러잖아요. 디펜스 그 컨디션 일종의 데프콘 방어 준비 태세. 경계 태세인데 5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4 단계에서 4단계죠. 3 단계로 가면 자동적으로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전된다. 네, 사령관한테 넘어가죠. 자정 통제권. 그렇죠. 그럼 만약 소위 말하는 우리 국가 비상사태 계엄이 발동 요건이 되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된다면 데프콘 3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태평원 3로 가게 되면 한미연합사로 가면 결국 병력 이동, 수방사나 특전사 이동은 전부 미국한테 통보하지 않은 거죠. 지금 확인된 거는. 지금 우리가 전시가 돼도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제2작전사,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하고 수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방사는 이제 우리 합참의 통제를 받습니다. 전시에도. 전시작전권 한미연합사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받는다. 그러니까 제2작전사하고 수방사는 우리 관할,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전 부대는 이제 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데 얘네들은 반박 논리는 그걸 겁니다.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에 준한다는 거죠. 사회적 혼란도.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소요 사태를 일으켰을 때 이거는 북한의 어떤 공격에 의한 도발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프콘을 3로 격상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상황까지 뭐 12.4 사태도 그렇고 데프콘 3로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장공비가 들어오거나 뭐 혹은 청와대 김신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연합사로 작전 통제권이 이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 평시 작전권과 그다음에 치안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HID나 블랙 용원도 이런 전시작전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의 국가 비상 상태를 만들려고 머리를 쓴 거군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명분만 만들 뿐이지 이게 나중에 연합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이 넘어가더라도 I don't care.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빌리 골든가요? 그 예. 주미 대사 주한 미 대사가 김태효나 조태열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그랬던 예, 거잖아요. 예, 그 예.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미 저는 이게 이 수면 아래 있는 사람이 조태열, 예. 김태효. 예. 야, 얘네들은 잘 빠져나가잖아요. 예. 얘네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예. 김태효가 모를 수가 예. 없잖아요. 그럼요. 신원식 안보실장과 1인자인데. 그래 1차장이 아니 신원식 안보실장은 약간 껍데기라도 껍데기라도 김태효가 모를 수가 없죠. 김태효가 모를 리는. 김태효가 모든 걸 네. 관장할 텐데. 그래서 국정원도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렇죠. 검찰도 가장 믿고 있는 거는 검찰이잖아요. 예. 윤석열이. 그렇죠. 윤석열이 가장 믿고 있고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민정수석인 김주현이가 그렇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검찰이 이런 부분, 검찰이 어떤 이제 검토를 했고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되고 왜 그러냐면 예. 여인영이가 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 서버만 확보하면 예. 검찰과 국정원에서 알아서 할 거다. 예. 중요 임무를 맡는다. 명확한 워딩은. 어찌 포렌식 시설이 대검에 다 있으니까 예, 예. 그 검찰이 협력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미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부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인기 예산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거 예. 꼭 한번 체크를 해서 예. 검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우리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 눈을 부릅뜬 걸 보고 뭐 의원님들께서도 놀라셨겠지만 나도 보고 저게 미쳤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다 쓸어버리겠다. 딱 그 눈빛에 그게 읽혀지더라고요. 어땠습니까? 그때? 사실 삼성 장군이 저도 이제 뭐 국회 국방위 보좌관도 했고 네. 뭐 이제 네. 우리 대표님이 의원 하실 때 제가 김종대 의원 보좌관을 네, 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상임위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장관조차도 국방위원들, 상임위원들한테는 함부로 못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삼성 장군이 나왔잖아요. 예. 삼성 장군이 앞에 서갖고 이게 질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경고를 줬잖아요. 멈춰라, 멈춰달라.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계속 혼자 떠들잖아요. 예.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뭐냐면 이게 국방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자료 요구들을 했어요. 네. 정보가 아니고 수사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위에서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우리 관례적으로 우리는 정보위에만 보고했고 그래 그렇죠. 니네한테 그렇게 왜 얘기도 보고하냐 네. 이게 거기서 약간 돌긴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국방위를 제가 여인영이나 이제 또 그 김민석 최고가 얘기할 때 질의할 때 황당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안 됐다 뭐. 아니 그거 그거 김용현이 한 거고. 그건 김용인 한 거고. 국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삼성 장관이. 정말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이가 병신 얘기를 한 거였죠. 체복기 입고 있으면서 할 얘기를 못하면 그 병신이지 뭐냐고. 막 이런 얘기가 했잖아. 그거는 이제 황희 의원이 지적하는데 지금 태도가 잘못됐다. 여인영의 태도가 잘못됐다. 우리 장관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 된다.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제복 입고 있는 군인이 할 말을 못하면 그건 병신이지. 이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미 계엄 세팅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방위도 계셨고 군을 잘 아시니까 사실 우리나라 장교들 양산하는 기관이 육군 사관학교, 뭐 삼사관학교, 해사공사 있을 텐데 아니 의원님도 공사를 졸업했다는데 사관학교 때 헌법 같은 걸 안 가르칩니까? 저희 때는 뭐 이제 완전히 뭐 90년대니까 초반이고 아니 90년, 91년, 그러니까. 뭐 92년, 93년 이때니까. 네. 그때는 뭐 물론 80년 7년 체제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태우가 네. 이제 주름 잡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김영삼이가 들어오는 그 시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안 배웠고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과 과목이 있었죠. 헌법 과목이 있어요? 예, 헌법과 민주 시민 네. 뭐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헌법과 군사법 이걸로 바꿔버렸죠. 제가 육사를 가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육사 생도들이 너무나 참 반응이 좋았어요. 네. 제가 육사의 뿌리를 신흥무관학교부터 가져야 된다. 이게 일본 육사나
만주공관학교, 그다음에 미 군장의 군사영어학교가 야 육사의 뿌리가 됐어야 되겠는가 이건 지적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독립투쟁사에 대한 과목이 없어요. 육사에. 공사도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독립무장투쟁사를 배운 적이 없죠. 몰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양성된 그러니까 양병과 용병이 있다면 양병은 군정이고 용병은 굴령이잖아요. 그렇죠. 굴령은 합참이 하는 거고 이제 참모총장은 이거 할 텐데 이번에 장군들이 나와서 쭉 그 국회 와서 발언한 태도나 그걸 보면 헌법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부가 특히나 지금 김용현이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어떤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트럼프가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라는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라는 소요 사태가 나니까 군 동원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서 우리는 헌법에 충성한다. 참 그 합참 이제 밀리 의장도 그렇지만 이 군의 전통을 보면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 일기 때 보면 프랑스 독립기념 행사에서 열병식을 해요. 크게. 거기서 완전히 그냥 트럼프는 완전히 해서 와서 이제 워싱턴에서 한다고 그러고 뭐 예산이 얼마고 그랬는데 그 합참에서 반대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 문민 통제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제 군이 대놓고 반대를 했죠. 미국은 국방부장이 되려면 군 출신 되려면 옷 벗고 한 7년 이상인가 간주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지 않고는 국방부장이 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티스라든지 이번에 오티스 맞죠? 예, 그 흑인 오스틴 장군. 메티스 오스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제 특별 동의해줘. 특별 동의를. 네, 동의를 해주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50년대를 빼곤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의 장성 출신이 없었죠. 다 뭐 이제 포드 자동차 뭐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쪽 사람들, 사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했죠.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210만 명의 미군 전 세계에 800개가 넘는 기지를 운영하는 이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입니다. 절대 군 출신은 아주 드문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렇게 윤석열 씨나 소위 말한 아스팔트 보수들이 입만 열면 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게 핵심이 바로 군에 대한 민간 통제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입만 열면 민주 자유를 떤던 세력이 자기 반대 세력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탄압한 것도 부족해서 총을 든 군대를 가지고 다 일거에 일거에 소탕하려고 그랬다. 이것이 바로 정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논리인데 이거를 잘했다고 떠들고 있어요. 오늘 보셨습니까? 김영현 그 변호사 기자회견 평가 좀 해주시죠. 글쎄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아니 진짜 뭐 국민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눈앞에서 이제 군합발이 다시 이제 시민을 향해 다가왔잖아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그다음 방송되고 그런데도 대통령은 저렇게 한남동 관제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게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김용현은 통치행위라고 떠들어대고 야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그러면 검찰도 그렇고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란 수개하고 행동대원을 빼고는 지금 아무도 수사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군하고 윤석열만 조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도 지금 디자인한 사람들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그냥 행동대원들만 나온 거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특검이 빨리 돼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특검을 맡고 있는 게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한덕수 총리하고도 이제 같은 연배고 오랜 또 관계고 우리 또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사실 그것도 애가 없잖아요. 윤석열 부부하고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애가 없이 그 부부간에 또 뭐 우애는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도 무속에 관심이 있고 김건희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이제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신빙성 있다고 봐야겠죠. 예. 진짜 이번 정부는 그냥 주술에 의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와 그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씨와 그 한덕수 총리 부인과의 서로 유착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아니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총리가 발탁됐겠죠. 예, 그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윤한홍, 윤한홍의 부인, 이게 무속으로 연결되는 게 윤한홍의 부인이잖아요. 그래도 뭐 언론 보도 얘기만 하면 윤한홍의 부인 뭐 건진법사가 했다지만 뭐 살아있는 소 껍데기 벗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윤한홍 부인이라는 추정되는 이런 주장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덕수 부인, 그 다음 김건희 이 세 명의 여성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래서 주술 이야기 나와서 문제지만 충성 8천이란 말이 군에 있었어요? 8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저는 기미가요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뭐 5천 정도는 있어요. 뭐 8천이란 말이 2,500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8천이라고 했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레퍼런스는 없어요. 기미가요의 1,000년 8천. 그리고 이번에 장어를 뭐 56kg 가져갔는데 온수로 따지면 2,000이라며. 예, 2,000. 2,000 온수가 56kg. 예, 그다음에 뭐 성형외과도 이제 뭐 썰이긴 하지만 일단 신을 모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장어, 그다음에 이제 성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거와 연관. 그러니까 12월 3일로 그 비상기업 날짜를 잡은 것도 윤석열은 변론하기를 자기가 진짜로 그때를 하려면 뭐 토요일 일요일 했는데 왜 했냐 그러지만 주술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날짜가. 그게 딱 천일 된 날이라. 주술도 주술이지만 우리가 이제 급하게 김건희 특검 날짜를 바꿨거든요. 원래는 12월 4일이었어요. 김건희 특검이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12월 4일이니까 특검 전에 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주 굽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과 주술의 가능성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이 11월 30날인가 30날 나고 12월 1일 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나고 그냥 메시지로 이게 김건희 특검은 통과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올 때였죠. 그러니까 한동훈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3일밖에 시간은 없었죠. 김건희 씨가 이번 내란 사태 개입 여부는 어디까지 민주당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건희가 숨어 있잖아 지금. 지금 회의로 도망갔단 말도 있고 지금. 아니 김건희 출국 금지가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김건희하고 김건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출국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럽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그다음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무슨 특수본을 만들어서 내란 사건 수사한다 그러는데. 김건희 사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최강욱 씨가 항고에서 서울 고검에 계류돼 있어요. 심우정이 이거는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즉각 김건희를 빨리 출국금지 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이거 수사해라 이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숨어 있거든요. 언제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도망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미 다 빼돌렸을 겁니다. 계속 해외 나가면서 빼돌려 놈을 의심합니까? 이거 뭐 브라질도 그렇고 뭐 보면 이제 연관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을 돌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뿌리고 또 다 공범 세력이라고 좀 의심이 가고 특히 이거 말씀한 대로 여인영이가 가져오면 검찰 국정원이 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이 세력들이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계속 회방을 놓고 지금 김건희를 수사 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계속 걱정이 되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우리 부인께서도 빨리 이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고검장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란죄 수사는 국수본에 넘기더라도 이거라도 빨리 출국금지 시켜라 촉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국민들이 불안해거든요. 지금 이미 도망갈 준비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도망간 게 아닌가. 안 나타나잖아 지금. 지금 검찰이 보면 뭐 언론 플레이도 하죠. 노상원에 대해서는 뭐 신빙성이 떨어진다든지 이게 노상원의 진술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 정보사령관 상당히 뭐 거기에 이제 북풍 유도하는 메모도 있고 그다음 사살이라 수거 수용 처리 뭐 이런 끔찍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론 보니까 그걸 또 조선일보인가 어디에서 썼던데 노상원 이제 검찰 해갖고 노상원 신빙성 떨어져 뭐 이런 게 있어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핵심들은 전부 검찰이 인신 구속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렇죠. 상당히 좀 그래서 위험한 그래서 상황이죠. 특검법을 빨리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 한덕수가 지금 장애가 돼 있어서 탄핵 소추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애초부터 한덕수한테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그때 초기에 아니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실기한 게 있어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같이 갔어요. 그렇죠. 같은 공업 날렸어요. 그러다니까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완전히 보수라고 할 수 없죠. 극우가 결집하면서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여당에서 이제 자꾸 한동훈을 한덕수를 자꾸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한덕수는 뿌리 깊은 친미주의자여가지고 또 하버드 출신과 인맥을 동원해서 이 바이든하고 통하고 지금 쇼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황교안이 짧은 순간에 황교안 시계 만든 것처럼 이 자기 권력을 벌써 이거 완전히 이거 기회주의자의 그 프리라이더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자기들 명칭도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럼 이거 탄핵 7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하자 그러고 한 20% 10% 아스팔트가 지금 떠드는데 어떻게 당명을 국민의힘이라고 정해놓고 지금 그 국민의 암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나마 양심 있는 한동훈을 따랐던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들을 지금 핍박을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 사임하기 전에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윤리위 제소 제명을 촉구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계속해서 1호 당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 공범이죠.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호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를 통해서 나올 것도 많을 겁니다. 그때 당시 어떤 통화가 있었고 어떤 문자가 오갔고 어떻게 했길래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바꾸고 뭐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이런 게 이제 6차례인가요? 저희는 파악하기로 4차례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6차례인가 그렇게 바꾸면서 지금 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국민의힘은 공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85명이 아니 윤상현도 딱 이 국민의힘 85명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통치행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제가 신용환 그때 그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정책 총괄을 했던 신용환 그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석에서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의원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고 또 검사 선배고 또 대학 선배니까 그렇게 현직 대통령이 형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권영세 눈치를 보고 권영세가 힘이 실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번에 이제 당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된 거 보고 완전히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나는 김상욱 의원 정도가 당 대표로 돼야 그나마 뭔가 좀 변화가 생길 텐데. 근데 오늘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본회의장의 표결에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관 그 이제 어찌 됐든 이 표결에 김상욱, 김혜지, 그다음에 조경태 3명이 참석했어요. 안철수 없었고요. 그래서 세 사람 참여해서 찬반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참석했고 지금 김상욱하고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 두 분 저도 뭐 응원하고 싶고 후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또 김혜지 그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이치를 보는 게. 근데 저는 아니 그래서 오늘 아까 잠깐 그 다른 의원이 김혜지 의원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이게 좀 더 힘내십시오 하니까 좀 더 고통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완전히 이제
아 대단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상욱 의원, 김혜지 의원 두 분께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을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아니 판검사를 하셨던 우리 이 국회의원들 말이죠. 야,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말이죠.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가 일하는 국회 본회의장을 총을 들고 다 쳐들어왔고 자기 당의 대표를 지지하든 않든 간에 어찌됐든 공식적인 자기 당의 대표를 체포해라 그랬고 또뭐 신빙성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김어준 씨 제보에서 따르면 사살해라 그랬다는데. 아니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자기 위험하다. 받았다고. 아니 그거를 탄핵을 안고 그걸 대통령실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옹호하면 당신들의 지금 존재가 뭘까요? 이걸 완전히 무슨 아니 그냥 무슨 윤상현 간첩들 아니야? 이게 반국가 단체. 윤상현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요. 김재섭한테 뭐 1년 안에 다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다 진짜 어떻게 이적 단체로 처벌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뭐 1년 안에 다 잊혀진다. 그리고 뭐 총선이 3년 반 남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정말 이 고름이 골마가지고 터져서 다 이제 긁어내서 이 깨끗하게 좀 새살이 돋도록 만든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뭐 극우도 아니고 우리 조갑재 씨나 이 정규재 씨도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우영 박사가 말한 대로 프랑스혁명으로 말하면 왕당파죠, 왕당파. 즉 보수 진보, 그러니까 자코뱅이나 뭐 지롱드당 이런 싸우는 것은 나중에 로베스피에르 마라당통 뭐 싸울 때 일단 왕정을 폐지하고 난 민주국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 차이로 좌우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지.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자는 왕당파는 보수 진보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의 이익을 배신하고 이 외적의 앞잡이가 돼서 그를 합리하고 찬양했던 세력은 보수 진보에 낄 자격이 없어요. 그냥 매국당이고 이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난 국민의힘에 정말 이 갈 길을 잃어버렸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찌다 이 모양을. 홍준표 이 양반도 좀 일관성을 가져야지. 용병이라고 한동훈만 비판하고 윤석열은 또 옹호하니까 이 논리가 꼬여서 일관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거기는 완전 조급하니까요. 그나마 이제 오세훈은 조금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죠. 오세훈과 지금 안철수. 한동훈도 쫓아낼 정도로 됐었죠. 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그냥 그 최고위원의 배신이 그냥 사퇴하는 바람에 장동혁, 조정호 두 사람. 그렇죠. 누구야? 사격 선수. 김종호. 진종호. 둘이 완전 등에다 한동훈 등에다 야, 제대로. 그건 한동훈 덕에 비례대표도 되고 최고위원 된 사람들이. 그러면 진종호는 진짜 아니 어떻게 국가대표 사격 선수를 했는지 저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아니 뭐 모든 걸 떠나서 약간 그래도 진종호의 그 정치적 행보를 보면 칭찬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체육회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이제 앞장서기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동훈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조중동 중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래도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3인 즉시 임명이 옳다. 이런 입장을 다 취하는데 조선일보만 역시 조선일보의 그 본색이 드러나서 이제 조선일보는 내란 지우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중앙동아는 확실히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중앙동아, JTBC 쪽은 최소한의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조선일보는 정말 김일성이 오면은 수령님 만세. 물론 자기들이 쓴 거 아니고라고 편집국이 뭐 뺏겨서 그랬다 그러지만 어찌됐건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조선일보 이름으로 그렇죠. 김일성 수령 만세 썼죠. 이름도 조선일보잖아. 조선. 우리 조선을 쓰지 말아 그랬거든. 다 빨갱이라고 조선이란 말 쓰고. 근데 자기들은 조선일보를 쓰고 있잖아요. 하여튼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정말 이겨내는데 우리 부승찬 의원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제가 초두에 말했지만 라이트 타임 라이트 퍼슨 정말 만약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같은 이분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이 지금 군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데 우왕좌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헌법 질서를 지키고 이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많은 우리 국회의원들 또 국민의힘의 18명의 의원들 적시에
새벽 1시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한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85명 의원들, 지금도 이 탄핵을 옹호하는 이런 권영세, 나경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부끄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한덕수 정말 1970년도에 행정고 시작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54년 동안 이 관록을 먹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관록을 먹던 사람이 스스로 민주공화국 질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세력의 앞잡이가 된단 말입니까? 하버드 대학을 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버드에서 뭘 배웠습니까? 정말 이번에 그 해리스 전 대사가 한미 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다 이런 말인데 그 마무리 말씀 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사실은 계엄이 있고 나서 한미 간에 이제 훈련이 계획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고위 관료들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핵과 관련된 도상 훈련 계획이었고, 근데 그게 이유도 없이 통보도 없이 사전에 협의된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미 동맹은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에 근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당이나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당부 혹은 부탁이 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HID는 국가 자산입니다. 예, 국가 자산이고 어디서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번 개헌과 관련돼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방송하고 개헌과 관련된 없는 부분을 보도하는 이런 것들은 좀 언론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707 정말 정말 그 임무 요원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저항이 있었기에 이번 계엄이 실패했던 것도 한 요소이기 평가를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707 요원들도 개헌군 반란군이 아니라 민주시민과 함께 이번 계엄을 막았다라는 그런 공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이 휴전선에서부터 전국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은 정말 국가 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을 전선에 보내고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마음이 아팠을 텐데 여러분의 위로를 보내드리고, 우리 정말 민주당을 비롯한 저희 소나무당, 뭐 조국혁신당 이런 이 야당 세력들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충성하는 사병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국가의 기관 세력으로서 뒷받침하고 또 응원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임무를 배신한 이런 그 세력들은 철저히 이번에 처벌을 받고 군을 혁신시켜서 군이 어떤 독재 정권의 사병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근간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한미동맹을 떠들던 민주주의를 떠들던 이 세력이 얼마나 이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독수 이 부역 세력을 척결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행을 맡아서, 최상목 부총리 제가 기재에 있을 때부터 아주 잘 아는 분이고 뭐 점잖은 분인데 진짜 끝까지 이 계엄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어떤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충성하는 경제부총리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부승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딥톡 다음 주 이제 새해 2일 날 딥톡은 제가 한동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하셨던 분을 모시고, 제가 1월 8일 제가 이제 1심 선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9일 날이 박정훈 대령 선고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종인이 된 것 보고 하나 기분 좋게 생각한 것은 김종일 육군 중령이 재판관인데 우리 박정훈 대령 그 재판에 가서 못 하겠구나, 김용인이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 차관은 괜찮은 분이잖아요. 지금 거기 압력 넣을 뿐이 아니잖아요. 글쎄요. 잘 그래도 견제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켜봐야죠. 김종일 입장이 이 상부로부터 압력받지 않고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하면 저는 박정훈 대령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8일 1심 판결, 9일 날이 박정훈 대령 판결이라
그런 전반적인 검찰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한동수 대검 감찰 전 부장님을 모시고 1월 2일 딥톡 때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